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21년 신용등급 전망으로서 평가기준실 김태현 실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장 김태현입니다. 세션 1에서는 2020년 신용등급 변동을 돌아보고 2021년 신용등급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션 1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마켓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저점을 지나고 있지만 2021년에도 신용등급 하락 우위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2020년 신용등급 변동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주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은 항공, 호텔, 영화관 등입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서 수요가 급감하였고 주요 업체들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안정성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이 큰 산업은 자동차 부품, 정유, 화학, 유통, 철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2000년 초에도 비우호적으로 전망되었던 사업 환경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다수 업체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등급 전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산업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하에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교육 환경의 악화, 소비 감소는 많은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업종도 일부 존재합니다. 음식료 업종의 경우 간편식 수요 성장 등으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신용등급 변동을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무보증 사채 기준 등급 상승 11개사, 하락 22개사로 하향 우위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업다운 레이시오가 하향 전환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할 때 하락 업체 수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반면에 등급 전망의 하향 변경은 신용등급 하향에 비해 더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0개사, 2019년 20개사였던 등급 전망 하향 변경이 2020년에 32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연도 말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의 비율은 0.33배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중단기 전망을 암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상장기업 전체의 실적 추이를 보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은 역성장하였고 영업수익성도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이 단기 정점을 찍었었고 2020년은 이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다는 것입니다. KR은 최종 신용 등급의 출발점이 되는 모델 등급을 산출함에 있어서 3년 평균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0년에 실적이 크게 저하된 업체의 경우 2017, 18, 19년 대비 2018, 19, 20년 기준의 모델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21년도 신용평가 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신용등급 변동업체의 리스트입니다. 등급 상승은 금융,
건설, 음식료 등의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등급 하락 리스트에서는 정유화학, 호텔 등의 업종과 두산그룹이 눈에 띕니다. 등급 전망 변동 업체 리스트입니다. 역시 상향 변경에는 금융, 음식료 산업이 보이고 하향 변경은 SK 하나그룹의 화학업체들이 주목할 만하고 철강, 섬유의류, 자동차 부품 회사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신용등급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교육 환경 및 투자 심리 개선,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예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R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2021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에 기반하여 28개 주요 산업의 전망에 대해 조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 산업 중 긍정적 등급 전망은 1개 산업인 반면 부정적 등급 전망은 6개 산업입니다. 이 6개 산업은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부문 20개 산업을 보면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고 실적 방향은 유지, 등급 전망은 중립적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융 부문 8개 산업도 사업 환경 비우호적, 실적 방향 유지, 등급 전망 중립적으로 기업 부문과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보다 세밀하게 비교를 하면 사업 환경은 금융 부문의 비우호 업종 비중이 좀 더 높고 실적 방향은 기업이 개선 쪽에 가까운 유지라고 한다면 금융은 저하에 가까운 유지입니다. 등급 전망은 금융이 8개 업종 모두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업종 6개는 모두 기업 부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 3개 카테고리의 3년 추이입니다. 2021년 실적 방향 개선이 9개 산업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만 이는 워낙 안 좋았던 2020년 실적에 대한 상대 비교여서 그럴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환경을 개별 산업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기업 부분 산업은 검은색, 금융 부분 산업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비우호적인 쪽으로 크게 쏠려 있습니다. 가장 비우호적인 산업으로는 항공, 호텔, 그 다음으로 조선, 소매유통, 생명보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적 방향은 유지가 가장 많지만 저하보다는 개선 산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상대 비교에 따른 기저효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에 대한 등급 전망은 긍정적인 산업이 음식료가 유일하고 부정적인 산업은 항공, 호텔, 소매유통, 의류, 정유, 자동차 6개입니다. 아까의 사업 환경 시소와 비교하면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은 중립적으로 보는 산업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업체들에 대한 신용 등급 또는 등급 전망 조정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거나 실적 회복세 전환, 재무적 여력 등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지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업체별 상황과 이슈별로 등급 방향성이 갈리는 업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전망의 연도 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0년 말 기준 긍정적 전망은 예년과 비슷한 16개사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전망 업체 수는 48개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오른쪽 표의 투자 등급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 업체 수가 긍정적 전망 업체 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큰 시그널입니다. 물론 부정적 전망이 반드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등급 전망이 신용등급의 방향성 역할을 하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2021년에도 신용등급 하향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말 등급 전망 업체 리스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아웃룩 평균 경과 일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웃룩의 평균 경과 일수는 200일 전후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0년 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들은 기간이 좀 짧고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들은 부여된 기간이 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 전망은 대체로 2020년 상반기에 많이 부여가 되었고 긍정적 전망은 하반기에 많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KR의 결론은 신용등급 하락 우위 기조 유지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근거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증권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 인더스트리 아웃룩 발표를 맡은 금융이실 안나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증권업에 대해서 산업 동향과 등급 전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1년 증권업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2020년 증권업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것을 고려를 하면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대체로 긍정적인 실적 방향성을 전망을 한 거고요. 등급 전망도 저희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반영해서 중립적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주식이나 실물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지만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상방에 좀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증권업 전반을 좀 회고를 해보면요. 일단 2020년 증권업 실적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갱신했고요. 또 시계열적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던 해였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순수익과 순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고 작년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던 실적인 걸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정말 좋았던 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수익성 측면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거를 부문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핫한 동학개미가 그 주식 거래 규모를 폭증하면서 위탁 매매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증권업 전체 수익 규모 증가한 게 2.2조 원이었는데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익 증가한 게 2.4조 원이었습니다. 즉 작년 증권 좋았던 건 다 그냥 브로커리지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불안정 판매 사모펀드 이슈로 자산관리 쪽이 위축되면서
IB 쪽과 상품 운용이 소폭의 수익 증가를 했지만 그게 다 자산관리 쪽에서 까먹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운용 쪽 밑에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높은 실적 변동성이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극대화됐고 ELS 비즈니스 쪽에서 1분기 매우 안 좋은 실적을 냈다가 그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높은 실적 변동성을 야기하는 사업 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단 이제 증권업 동향을 재무 건전성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2020년 증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팩터가 ELS였습니다. 그 3월 달에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일차적으로 일단 자체지 ELS가 컸던 증권사들이 해외 선물사들에 대한 마진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뭐 부담이 없거나 수백억 정도에 그쳤다면 일부 대형사들은 마진콜이 작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 이상 굉장히 짧은 기간에 대응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유동성 부담으로 또 이어졌고 또 해지 비용 부담도 극대화되면서 실적에도 충격을 줬죠. 그래서 제가 사실 증권 쪽 담당을 뭐 오랫동안 해온 편인데 오랜 기간 모니터링하면서 항생 사태도 있었고 미국 대선 이후 금리가 급등했던 때도 있었고 건설사발 신용 이슈가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을 막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복합적이고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도에 증권사들은 이제 수익 추구보다는 위험 관리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이제 파생결합증권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주가가 낮았던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상환은 안 됐고 발행은 좀 하면서 발행 좀 순증을 했지만 9월 이후에 조기 상환이 정상화되면서 잔액이 많이 빠르게 감소했고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우발채무도 2020년 들어서 약 5조 원 감소하면서 2020년은 전반적으로 위험 인수가 좀 위축됐던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수년간 저하 일로를 거듭해오던 증권사들의 자본 원축력이 2020년 3월 말 저점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21년 증권업 전반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대체로 위탁매매 부분의 호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IB 쪽에 이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보다는 IB의 수익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물 경기 회복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또 사모펀드 불안정 판매 이슈 관련된 그 배상금 부담이나 자산관리 부분 사업 위축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증시 거래 규모가 꺼질 줄을 모르고 IB 쪽에서는 좀 위험 투자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증권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는 증시인데요. 일단 뭐 투자자 예탁금, 즉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말하는 예탁금 추이나 그 개인의 신용공여금 추이를 보시고 또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최근 추이를 보시면 이런 분모항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유동성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의 또 회전이 많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브로커리지 쪽의 호실적은 다른 부문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만회하면서 일단 3분기까지는 사모펀드 관련 배상금 부담이나 투자 위축에 따른 캐리 수익 위축 같은 걸 만회하면서 전체 실적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도 만약에 그 실물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 관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런 실물 자산 가치의 부진이 주식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엔 최근과 같이 개인 신용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주식 하락폭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 꺾이는 게 문제냐,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ELS 비즈니스 쪽으로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올해는 중요한 모니터링 팩터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있지만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돈의 흐름은 증권업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직관적인데
지금 시장의 자금이, 그룹의 자금이 증권업 쪽으로 좀 몰리고 있죠. 사실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도 증자가 있었지만 그 당시 증자는 대부분 대형사들이 종합 IB나 초대형 IB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좀 증자를 했던 것과 반해서 최근의 증자는 대부분 투자 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1조로 넘어서는 회사들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2020년도에 화생연합증권도 순감, IB 투자도 순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자본력 대비 위험 익스포저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좌측 그래프 보시면 자본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위험 팩터라고 보고 있는 화생결합증권이나 IB 투자 익스포저는 감소를 해서 9월 말 기준으로는 전년 말과 비교했을 때 상당폭 감소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기업평가가 제시하고 있는 수정 NCR 트리거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살펴보면 특히 중소형사들의 투자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자본 투자가 집중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당분간 위험 인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2021년에 산업 전망과 증권사들의 투자 확대 뭐 이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슬라이드는 2020년 한국기업평가의 등급 전망이나 등급이나 등급 전망 변경 내용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등급이 상향 방향성을 나타냈고 대상은 다 중소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뭐 계열 요인이나 이벤트성이 아니고 다 펀더멘털의 개선이나 개선 전망이 사유로 반영됐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증권사들 등급 관련된 전망과 이슈를 짚어보면 일단 대형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기평은 2017년 초대형 IB 제도가 시행이 되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대형사들의 투자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이 점을 워닝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대형사들이 그동안 꾸준히 빠르게 늘려왔던 화생결합사채나 IB 익스포저가 사실 그 잠재 부담이었던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대형사 신용등급 관련해서 하향 트리거를 명확히 제시를 하고 대형사들이랑 저희가 이제 자주 미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당시에 이제 유동성 대응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유동성 상태와 재무구조 개선 계획 같은 거를 굉장히 인덱스하게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형사들이 자체적인 위험관리 노력과 신용도 방어를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트리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리거를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 비율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제시한 트리거를 터치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지금 점선으로 제시한 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인데요. 일단 방향성 자체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트리거를 터치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사들도 여전히 위험 부담은 지금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트리거 수준을 미트시켰거나 그러니까 트리거에 터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개선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용도 하방 압력을 조금 낮춰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합 IB 외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도 재무 부담을 조금씩 떨어왔고 코로나 시점에도 그러니까 작년 3월에서 6월 2분기 때 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응력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주주 출자나 실적 개선으로 자본 안축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서 신용등급 상향 모멘텀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향 방향성에 무게를 두고 모니터링 하던 중소형사들이 올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등급 조정이 하반기부터 좀 개시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숨가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새 급격하게 자본 1조를 넘는 중소형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잠재 재무 부담도 일부 증권사는 좀 부담스러운 증권사들도 분명 있지만 대체로 자본력 대비 잠재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LS나 우발채무 관련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시장 지배력이나 자본 적정성을 피어 대비 우수하게 관리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상향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한국기업평가가 꼽은 증권과 관련된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다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충격도 누구도 예상 못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뭐 시장 유동성이 좋고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물 경기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보고 있다고 이제 보기 어려워서 여전히 불안정하게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시점에 어느 강도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시장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갖추고 있냐 여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일지 ELS 관련돼서는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대형사들 자본력 대비 자체일지 ELS 부담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좀 과중한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규모가 너무 크고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발행 시점 주가 수준도 점점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한국 같은 뭐 큰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어서 부담을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좀 크고 하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늘리기는 했지만 대체로 자본력 대비 자체일지 ELS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관련돼서는 작년 초에 너무 놀랬죠. 놀래고 나서 유동성 버퍼를 확 보강을 했고 우발 채무도 좀 줄이면서 우발 채무 관련 유동성 대응력은 작년보다는 크게 보완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B 투자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해외 자산입니다. 저희도 지금 해외 자산이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삼각형 그래프는 한국기업평가가 이제 IB 투자 익스포저 관련돼서 위험 수준을 차등화해서 보여드리는 표인데 종합 IB들이 투자한 피할성 투자 자산 메리츠 제외한 기준이고요. 52조 원 중에 해외 실물 자산이 22%, 해외 기업이 8%, 그러니까 총 해외 익스포저가 30% 정도 되어 있고 이 자산이 가장 당분간은 변동성 높은 자산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정체된 상황이죠. 이동 제한 그리고 실물 자산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불정확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쉽사리 해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사가 간소화 가능하고 안전자산에 대해서만 지금 약간 후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 좀 가능할 수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동학 개미들이 코로나 이후에 낙폭 바다주를 찾았던 것처럼 증권사들도 해외 시장에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을 거고요. 그 자산에 대한 매매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해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부담은 어느 수준이고 어디를 봐야 되냐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체 투자와 기업에 대한 투자 공이 2020년도에는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정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모범 기준을 지금 발표하려고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고 또 해외 투자에 대한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규모의 증가를 누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자산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해서 PL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심평사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따른 충당금 규모보다는 익스포저를 뜯어봐서 해외 PF나 호텔, 항공기나 항공업 관련 익스포저 그러니까 크진 않은지 특정 자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과다하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위험 자산 구성 지표나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긴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권사의 IB 투자 자산 건전성은 어떤지 짚고 가보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 증권사는 IB 투자 부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증권사들은 대부분의 IB 투자가 모발 채무 형태로 나가 있고요.
국내 PF나 트리플 B급 크레딧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유발채무 중에서도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은 물론 존재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일시에 몰린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의 실적이나 자본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최근에 중소형사들이 자본 확충을 이루었고 등급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고마진 비즈니스인 모발채무를 늘리려는 니즈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부담 수준은 오케이. 하지만 앞으로 늘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나 자본시장 동향 그리고 증권사별 모발채무 규모의 추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업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2021년 보험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2020년 동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2021년 실적 전망과 주요 이슈, 그리고 긴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실적 간단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이 많은데요. 보험업계에는 그나마 그 영향이 비껴간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종신보험 절판 효과라든지 저축성보험의 일시적 판매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19 영향이 상쇄됐고 손해보험업계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가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연수보험료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세전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생명보험업계의 경우에 채권 매각을 대폭 늘려서 처분이익을 시현해서 수익성을 보완했고 손해보험업계는 자보료 인상 효과로 손해율이 하락한 점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관련 담보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생손보업계 공인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RBC 비율도 19년 말 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 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구자본이 증가했지만 가용자본이 증가한 효과가 더 컸습니다. 가용자본의 증가는 상반기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고 일부 회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전망입니다. 2021년에도 보험업계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절대적으로 매우 낮은 금리 수준, 그리고 규제 대응 부담,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올해 GDP는 3% 내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소비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주 연구기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이나 금융부채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신계약 확대나 유지율 관리 측면에서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전망 또한 밝지는 않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은 국부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국내 경기 회복 전망을 고려하면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국내 경제가 큰 폭의 금리 상승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고 한국은행의 국부채 매입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국내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금리 대비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커브 스티프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보험사의 경우에 부채의 긴 듀레이션에 상응하도록 자산도 장기채 위주로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장기채 금리 상승이 자산 운용 측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AT 제도 강화는 생명보험 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험사는 매 반기마다 부채가 적정 수준 적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기적립된 책임준비금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LAT 산출 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적정 책임준비금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금 추가 적립이 발생하는 경우 재반 재무지표가 동반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LAT 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뒤에 주요 이슈 점검 파트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실적은 2020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자산 처분이익이나 코로나 영향 등의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2차 연마진 부담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AT 제도 강화로 일부 회사에서 준비금 추가 적립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해보험 업계 역시 이연됐던 의료 역량이 회복되면서 손해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대응 부담은 생보업계 대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험회사를 평가할 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차 손익 관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생보업계의 경우 선보업계 대비 금리 확정형 부채 비중이 높고 불이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2차 손익 관리 부담이 큰 편입니다.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차형 마진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보험사의 자산 부채 만기 구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기 때문에 자산 부채 속도가 부채보다 빠르고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자 수익률이 부채 불이율보다 빠르게 하락합니다. 금리가 상승 추세로 반전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역마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충분한 수준의 금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0년에 일부 회사에서 자산 처분이익을 크게 늘리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보험사의 경우 채권 리밸런싱 목적으로 교체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채권 처분이익 시현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 손익 제고를 위해서 과도하게 채권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이율의 이자 수익 재원이 감소하고 2차 역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의 경우 2차 손익관리 부담은 생보업계 대비 작은 편이지만 운용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은 생보업계 대비 큽니다. 아래 첫 번째 차트는 손보사별 수익증권 비중과 보험약관 대출 제외한 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사의 수익증권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대체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수익증권 비중이 좀 더 상승했습니다. 어떤 기초자산을 담고 있는지는 사실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업체에 따라서는 코로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호텔이나 항공기 관련 투자를 상여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자산 건전성 지표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대규모로 손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판단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의 경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보의 운용자산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익증권 비중이나 평균 신용위험 개수가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대체 투자 규모도 운용자산의 3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익증권의 6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기 관련 선두 투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수익률이나 건전성이 저하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영업 수지 전망과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율의 경우 2020년에 코로나 반사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대비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연되었던 의료 이용량이 회복되면서 관련 보종의 손해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손보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동결될 가능성이 적어도 상반기엔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10%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신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상폭이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손해율 관리 부담이 큰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손해율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손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상품구조 개편 내용이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집 수수료 개편에 따른 판매비 절감 효과는 사업비율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와 해약 환급금의 합계액이 월납보험료의 1200% 그러니까 연 보험료의 100%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최근에 GHN을 중심으로 모집 수수료 기반의 신계약 경쟁이 좀 가열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모집 수수료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년도 수수료는 제한하고 있지만 총수수료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RBC 관련 이슈입니다. 2020년으로 해서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된 RBC 제도 강화는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구자본 측면의 관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용자본 측면의 변동이 RBC 비율 변동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계정 재분류를 해서 RBC 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RBC 비율 하락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하나생명, 하나손보, 그리고 농협생명, 교보생명 등이 유가증권 계정 재분류를 실시한 회사고 이들 회사의 경우 금리 상승 시에 다른 회사들보다 RBC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 회사의 경우 RBC 비율이 현재 2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RBC 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성 증권 비중이 높은 회사는 해당 자본성 증권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비중이 높은데요. 특히 롯데손보의 경우 RBC 비율 200%를 하회하고 있어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AT 관련 이슈입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LAT 제도는 부채를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고 현재 장부상에 적립된 준비금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서 부채를 평가하느냐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단의 좌측 하단의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산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보험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부채 구성이 금리 확정형 비중이 높고 불이율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선보업계 대비 제도 강화에 대한 버퍼가 적은 편입니다. 2020년 말 그리고 21년 말에 일정대로 제도가 강화되면 각각 약 30bp에서 40bp 정도의 할인율 하락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시장금리가 충분히 상승해줄 경우에 이 제도 강화의 영향이 상쇄되겠지만 현 금리 수준에서는 일부 생명보험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후보년대
하나, 교보생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현대생명의 경우 보유 순이익 비율이 매우 낮아서 제도 강화에 대한 완충력을 미흡하고, 하나,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후보현대보다는 버퍼를 보유하고 있지만 금리 확정한 부채 비중이 높아서 결과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등급 전망입니다. 2020년에 정사는 하나생명 그리고 하나손모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농협생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2021년 생손보업계의 등급 전망은 모두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실적 저하 전망이나 규제 대응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으로는 등급 하강 압력이 강하겠지만 일부 회사의 등급 상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보업계의 경우 금리나 규제 강화 영향이 생보업계 대비 적다는 점이 등급 방어 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업체를 뽑아봤습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4개사인데요. 일단 하나생명은 현재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상태이고 저희가 수익성과 LAT 대응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 부분이 부유채권 처분익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경상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T 대응 부담도 큰 편입니다. 후보현대생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무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T 대응 능력이 미흡해서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와의 합병 추진이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 시장지위가 업계 4위 수준으로 재고되고 신한, 오렌지라이프 양사 모두 수익성이나 자본 적정성, 규제 대응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KDB생명은 대주주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PF로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 저희가 계열 지원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하락이 예상됩니다. 손보업계 중에서는 하나, 롯데손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하나손보는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업체입니다. 2020년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좀 더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롯데손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무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시장 점유율이나 RBC 비율 관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운용자산에서 대체 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근데 진행에 앞서 갖고 서두에 진행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주제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업종은 증권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좋은 리포트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 참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하단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 앞서 갖고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 몇 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평가 기준실 관련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업종의 신용등급 조정 방향과 속도에 대한 신평사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증권업종에서 유동화 증권 차환 및 자체해치 ELS 관련 마진콜 대응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그 항공 회원 등에 대해서 기간 산업 안정자금이라든가 코로나19 피해 대응 프라이머리 CBO 또는 저신용 회사채
및 CP 매입을 위한 SPV 등 다양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은 충격이 큰 업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급격한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었고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화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쩌면 더 가속화될 수 있었던 신용등급의 하향 속도도 이로 인해서 보다 완만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2020년 중에 신용등급 하향보다는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신용등급 조정의 속도는 늦췄지만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서 먼 시간을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해당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증권업 관련 질문이네요. 작년 증권사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파생결합증권과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이 있었는데 올해 주요하게 보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올해 초대형사와 중소형사별 신용등급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내훈 수행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발표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증권사의 주된 리스크 팩터는 파생결합증권, 특히 이제 자체일지로 운용되고 있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라고 하면 지금 대체 투자만 굉장히 핫한데 저희는 해외 기업에 대한 비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된 리스크 팩터는 파생결합증권과 해외 투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 지수가 높아진 시점에서 발행된 자체해지 물량, 자체해지 ELX 익스포죠. 그리고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PF, 호텔, 비우량 기업 대상 투자가 주된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초대형사랑 중소형사별로 신용등급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하시면 일단 초대형 IB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법론 모델상 고위험 자산 구성 지표, 그러니까 PI성 투자 자산의 위험 차등화를 반영한 그런 지표인데요. 그 지표와 수정 NC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차별화 요인으로는 시장 지위,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규모나 영업순수익 점유율을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역시 증권업 관련 질문이네요. 증권사의 경우 증시 호황으로 브로커리지 실적은 좋은 반면에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대체 투자가 스톱된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안나영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외 투자가 정체됐다고는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워낙 증가세가 가팔랐기 때문이지 2020년에 아예 안 됐다?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사가 이제 불필요한 수준으로 간소화 가능한 자산이나 물류센터나 아니면 우량 테넌트가 들어가는 오피스나 기업 이런 자산이나 아니면 블라인드 형태로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해외 익스포저는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매각 자산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익스포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정확도의 한계로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결산 시점에 손실 반영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뢰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당분간은 이 충당금 반영한 실적이 모델을 통해서 등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가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익스포저가 지금 대비 증가한 회사 그리고 익스포저의 구성이 위험한 고위험 자산 말씀드렸던 호텔이나 그런 자산 가치의 낙폭이 컸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 그리고 미매각 자산 비중이 큰 증권사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변동성이나 익스포저의 구성이나 계속해서 미매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고위험 자산 구성 지표를 적극 활용해서 등급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는 늘어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신용 등급에는 특히 대형사 중심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 관련 질문인데요. 최근 수년간 보험사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송미정 연구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투자 수익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대체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잔액이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용자산 대비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자기 자본 규모에 비춰보면 또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규모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당 규모가 크다는 점인데요. 보험사의 운용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 건당 100억 원 이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자산이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 한 투자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해외 자산의 경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후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좀 적극적인 선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중에 일부 회사에서 수익 증권 관련된 손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대비 좀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양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실물 경기 쪽의 변동이 지속될 경우에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운용자산 건전성 관련된 지표나 수익률 변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운용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판단할 때도 이런 대체 투자 건들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